안녕하십니까. 연세안병원 황세희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발 의료 대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요. 정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비상 응급주간으로 정하고 중증 전담 응급실 29곳 이상을 정했는데 오늘 사라지는 명의편에 제가 모신 교수님은 서울 성모병원 신경외과 신용삼 교수님이십니다. 먼저 인사드리시고. 안녕하세요. 예. 서울 성모병원 신용삼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올 2월 초부터 정부가 뜬금없이 2,000명 증원안 밀어붙이면서 시작된 전공의 대량 사직 행렬이죠. 필수 분야 전문의 지속적인 사직, 특히 지역 의료부터 시작해서 응급환자, 중환자 진료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문제는 이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죠. 아마도 점점 더 악화될 거고 응급환자나 중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감소하고 있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일선 진료 현장 상황이 이러니 사실 명의는 이런 응급환자, 중환자를 정말 살려내는 명의 선생님들은 아주 장기간 노력, 연구, 현장 환자 치료 이런 걸 많이 싸우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더 희귀해지시고 난치병 환자 긴박한 의료 상황에서 응급환자 구하시는 거, 중환자의 꺼져가는 생명 구하시는 그 명의분들, 죽음의 문턱까지 간 환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 명의분들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앞으로 정말 소멸하는 명의 시대에 그 귀한 명의 선생님 또 한 분 모셨고요. 사실 이 의료 대란이 지금 진행 중이지만 이런 신용삼 교수님 같은 이런 명의가 사라지는 거는 사실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필수 분야를 홀대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출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적어지니 명의는 당연히 기기해지는 거고요. 오늘 마지막 세대라고 저희는 감히 부릅니다. 명의를 보실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세대로 불릴 수 있는 명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게스트는 뇌혈관 수술 명의이신 서울 성모병원 신용삼 교수님이십니다. 우선 신용삼 교수님 양력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 교수님은 1988년 세브란스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신 다음 전문의를 취득하시고 이후에 또다시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임의로 또 3년 이상 근무하시고 또 영상의학과 전임의를 하시면서 인터벤션이라는 분야에 또 새로운 공부를 또 하시고 이후 2001년부터 아주대 신경외과 또 계시다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는 서울 성모병원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2009년부터 대한뇌혈관내 수술학과장, 세계신경중재치료학회 이사, 2022년부터는 세계신경증 중재치료학회장 등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그냥 일반적인 거 말씀드렸고 오늘은 저희가 귀한 명의 선생님 모셨으니까 본인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업적 그동안. 네. 소개를 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른 특별한 업적은 별로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수술 많이 했는데 자랑하셔야 제가 좀 됩니다. 다른 거를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가 전통적으로 신경외과 의사는 머리를 열고 수술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것은 주로 혈관을 치료했습니다. 혈관이라는 것은 주로 뇌졸중은 뇌출혈이나 혈관이 막힌 뇌경색 가장 많은 병이죠. 우리가 특히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생기는 병인데 전통적으로는 신경외과에서는 머리를 열고 그걸 수술하는 게 이제 신경외과고 한 1990년대부터 머리를 열지 않는 중재적 치료, 혈관내 치료라는 게 주로 그 당시는 방사선과 의사들 혹은 지금은 영상학과 의사들을
의사들이 이제 그걸 시작했었는데, 제가 아마 그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신경외과를 마치고 그 영상학과로 과를 옮겨서 또 중재적 치료를 공부를 했습니다. 뭐 저 전에도 신경외과 의사들이 일부에서 그 이런 중재적 치료를 하는 분은 계셨는데, 이렇게 과를 옮겨서 신경외과에서 영상학과로 옮겨서 영상학과 전임의를 한 것은 제가 처음이고, 아마 그때부터 이제 신경외과 의사들이 이제 이런 중재적 치료를 시작해서 지금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한 70%, 80% 이상의 어떤 중재적 치료가 신경외과 의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마 가장 업적은 아니지만은 가장 그런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잠깐 추가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뭐 한 30년 정도 됐으니까 30년 조금 안 됐을까요? 그 정도 됐으니까 그나마 꽤 흔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실 텐데, 사실 우리 신 교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때는 정말 획기적인 거였고요. 아마 생각해 보시면 머리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그 절개해서 하는 수술을 혈관을 안쪽으로 해서 그 치료를 하셨으니 얼마나 획기적이고 많은 환자들이 큰 도움을 받으셨는지는 아마 상상이 가실 겁니다. 예,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엔젤님께서 그러셨네요. 빨리 의료 사태 해결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추석 직전이니 5일간의 연휴 때 갑자기 병 생기면 진찰받기 어렵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뭐 응급실 뺑뺑이다, 뭐 해갖고 굉장히 뭐 중환자나 응급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걸로 이렇게 많이 대서특필이 되고 국민적 분노도 많이 쌓여 있는데요. 과연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자료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병원을 찾는 환자 중에서 원하는 날 진료를 못 봐 대기한 비율은 0.9%, 외래 접수 후 진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평균 17.9분, 수술 같은 걸 위해서 꼭 입원해야 되는 환자가 절반은 예약 없이 당일 입원을 했습니다. 48.1%. 또 열에 하나, 그러니까 10명에 1명 정도는 입원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날 못해도 평균 14일, 2주가 안 돼서 입원을 했다는 것 할 수 있었고, 진료와 치료 만족도는 94.7%. 이 나라가 지금 이 의료 대란 이전에 한국 의료의 실상입니다. 지구촌 어느 나라, 심지어 OECD 어느 선진국도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훌륭한 진료 환경이었는데,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으로 이게 이제 막 무너지고 있으니까, 특히 우리 신 교수님처럼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셨던 교수님들은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시겠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은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가 의뢰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7월에 발표한 2023년 의료 서비스 경험 조사 결과입니다. 예. 뭐 선진국에서 전문의 진찰을 받으려면 몇 달씩 기다리는 건 상식입니다. 예. 그 방송인 서정주 씨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뭐 환자가 예약을 해도 다 나을 때쯤 환자를 볼 수 있고, 뭐 응급실은 팔이 썩어야 가는 곳이다, 이렇게 막 우습 반농 반진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현실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처럼 이 이전에 의료 대란 이전처럼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볼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마 제일 훌륭한 앞선 나라였을 겁니다. 뭐 미국의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지금 공화당 후보로 나오셨죠. 총 맞고 귀 찢어지면 차 타고 그 근처 2차 병원 응급실 가셨죠.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값싼 의료 혜택 받으면서도 불평 불만 사실 많이 누르던 언론과 소비자들, 이제 앞으로 미래 서비스 어떻게 받을 수 있지. 저도 이제 의료 소비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이 되는데 상상은 안 됩니다. 예, 사실 뭐 교수님, 그 다른 또 신경외과 교수님이 나오셔서 그러셨어요. 어떤 방송에서 지금이 제일 나을 때고, 지금은 응급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 봄까지는 중환자실,
그 다음에 내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수술은 필수가, 수술은 제때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현실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현실로 될 것 같다는 게 이제 많은 전망이고요. 예, 참고로 한국 의료 정책 입안자들 아주 모델처럼 삼던 영국에서 의료비가 GDP 12%고 우리나라는 9%죠. 근데 작년 응급실에서 대기 중 사망자 14,000명입니다. 예, 그리고 올해 신입 의료진의 외국인 비율 62%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빨리 해외에서 필수 의료진을 수입해야 되지 않는가. 선진국이고 OECD가 그렇게 다 하니까 예, 글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 모신 신 교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안 좋은데도 수시 모집 시작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몰리는데요. 그러니까 신 교수님 보면서 우선 의사가 되려고 의대에 진학하신 동기가 먼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의사가 제일 멋있었고요. 저희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는 공부를 좀 당연히 어느 정도 해서야 의과대학을 갔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가 그 당시는 법대, 그 다음에 의대가 있었고, 그때는 의대보다 또 인기 좋은 그 공대도 많았습니다. 전자공학부도 있었고, 또 저희 반에서 가장 공부 잘하고 학교나 또 물리학과를 가고 그랬습니다. 네, 물리학도 많이 갔어요. 예, 물리학과를 많이 가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선진국 반열에 들어는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아주 1등한 머리, 다 그 당시에는 정말 1등하는 사람들은 물리학과 많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들 의대를 갔고, 저는 이게 그냥 무작정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사람을 살리고 이런 제 자체가 너무 멋있어서 그냥 막연한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의대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예. 물리학을 못 가셨을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 10대에는 너무 멋있어 보여서 의대를 그렇습니다. 진학하셨는데요. 예, 일단 의대를 진학하셨다 하더라도 의대 공부 잘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졸업도 하시고, 사실 그 교수님 가실 때 신경외과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잘해야만 갈 때잖아요. 예,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경외과 이외에도 가실 수 있는 과가 많았을 텐데 그 어려운 신경외과를 어떻게 선택하시게 됐습니까? 이거 사실 여담인데, 제가 그러니까 신경외과 교수를 하고 나서 이게 그 성형외과 교수랑 같이 커피를 먹고 있는데 학생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성형외과 선생님이 이 선생님 신경외과 할 때는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이 신경외과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학생이 당황하던 요즘 이야기인데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의사가 됐을 때는 사람들이 그 당시 요즘 학생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겠다 이렇게 의사 된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부모가 권유를 해서 의사 될 수는 있는데, 그 권유하는 거는 돈을 번다기보다는 직업적 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선택을 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의과대학을 들어가는 대부분의 사람은 사람을 살린다, 멋있다, 난 그래도 아픈 사람을 이렇게 낫게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저희 때는 특히 그게 더했고, 신경외과라는 거는 제가 다닌 연세대학교에서는 사실 굉장히 모든 학생들이 하고 싶었던 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사실 신경외과 학생 때 실습을 돌다 보면 그 당시 레지던트들이 처음에 1년 차를 들어가면 9월, 10월 아닌가 12월 정도에 인터널을 들어가서 한 5월 달까지 집을 하루도 못 갑니다. 그게 그냥 약간의 훈련식으로 해서 3개월, 5개월 이렇게 당직을 서고 이런 식으로 하고. 풀당직이라고 그랬잖아요. 풀당직이라고 집을 전혀 못 갔죠. 그래갖고 양말을 집어 던져가지고 거기 벽에 붙어 있을 정도 떡이 돼야 집에 간다. 정말 그렇게 정말 이렇게 딱딱해졌죠. 딱딱해졌고, 저는 그때 인턴 때 사실 결혼을 해서 이렇게 신경외과가 이렇게 힘든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찾아올 때도 잘 만나지도 못하고 그랬었지만 병원에 한 5개월간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응급실에 가면 이렇게 가운을 쫙 풀어 헤치고 이렇게 가면 아, 다들 신경외과 선생님 오셨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저는 힘든 과를 하는 선생님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그런 거에 대한 보람도 있고 또 제가 제일 그때 전공의 때 만나는 가장 많은 분은 밤새서 일하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병원에서 이렇게 그 직원들 그분들은 저희가 이제 밤에 뭐 3시, 4시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그런 분들 가장 많이 만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지만은 가장 머리를 여는 수술을 한다.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막 이런 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의과대학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더 하나 웃기는 거는 지금 요즘 와서 그 당시 이제 신경외과를 지원했다가 제가 이제 4년 차쯤 돼서 1년 차, 2년 차들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면접을 하는데 경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떨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떨어진 분이 한 분은 제가 기억나는 정신과를 하고 한 분은 성형외과를 하는데 요즘 와서는 그때 떨어뜨려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은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저희 뭐 때만 해도 성형외과는 이렇게 성형외과 제발 해라 뭐 이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참 진짜 뭐 지금 뭐 격세지감이죠. 뭐 고조선 시대 얘기죠. 신경외과가 그 사람 살리는 거는 그 지금 의술이 많이 발달돼서 사람 살리는 게 좀 많이 보시지만 요새는 뭐 사람 안 살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분도 많은데 사실 신경외과 수술은 그 당시만 해도 하면은 살 수도 있지만 안 하면 거의 다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신경외과 뭐 전문의 선생님들은 저희가 사실 같은 의사지만 참 많이 존경을 했습니다. 아주 의사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건 요즘은 아주 낯설어요. 말씀드리면서도 맞습니다. 참 굉장히 낯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좀 이렇게 저는 군 생활을 한국에 있는 미군 병원에서 해서 조금 미국 그 생활을 조금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Are you doctor? 이러면 정말 의사냐? 그냥 PhD 닥터니까 그러면 닥터라면 굉장히 존중받는 의사라면 대단하다 하다가 그 다음에 신경외과 의사 그러면 보통 깜짝 놀라는 거예요. 브레인 닥터 이러면 보통 그냥 일반 닥터와 또 브레인 닥터는 또 하나의 레벨이 다른 그런 건데 우리는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브레인 닥터라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일상에서 브레인 닥터를 보다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인데. 야, 나 오늘 신경외과 의사 봤어. 그렇죠. 이런 수준인데 그런 한국에서는 이게 뭐 이제는 낙수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낙수라는 게 신경외과 낙수 어느 순간을 됐더니 이게 저희가 그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하면서 걸어온 길이 어느 그 시점을 딱 지나면서 낙수과라는 그 오점이 찍혔습니다. 낙수과라는 거는 빗물이 이제 쓸데없이 이제 흘러서 쓸데없는 빗물을 이제 낙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선택한 신경외과를 뭐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이게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낙수과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참 자괴감을 느끼고 아마 그럼으로써 저희가 지금 현재도 학생들이 신경외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를 떠나서 멋있고 머리를 수술하고 남을 살릴 수 있다는 굉장히 보람으로 삼고 선택을 했는데 하루간에 자는 우리는 낙수과 의사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실 이렇게까지 홀대를 하다 보면 뭐 가고 싶어도 내가 굳이 낙수과를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이런 학생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뭐 그래도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 하고 싶은 사람이 또 신경외과를 많이 하거든요. 또 그런데 막 사람들이 낙수과라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뭐 다른 과로 고민하다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첨단 의술하면 미국 아닙니까?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뭐 150만 달러 돈을 얘기해서는 그 뭐 좀 미안합니다만 죄송하지만 뭐 한국 사람들 다 돈을 좋아하고 의사는 돈벌레라고 하니까 돈으로 말씀드리면 뭐 그 수술이나 이런 건수는 한국 그 신경외과 선생님의 몇 분의 1 하시고도
뭐 150만 불, 100만 불 뭐 이런 건 보통이잖아요. 네,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15억, 20억 받는 건데 제가 뉴욕 타임스 기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 다 이제 언론 있으면서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데 왜 이렇게 의사를 싫어하지 않아? 그랬더니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15억 받았다 그러면 아무리 뭐 그 해도 난리를 뭐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딱 역시 선진국은 다르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험불하시냐 소박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아니 그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월스트리트 같은 데 가면 수백억씩은 기본으로 버실 분들이 아주 소박하게 말하자 우리나라 따지면 10억에서 20억 받고 환자를 살리는데 어떻게 존경을 안 할 수가 있어? 오히려 저한테 반문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나라 저희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에 있는 굉장히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친구들이 물어보죠. 저희가 그 수술을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너는 밀리언웨어겠구나 하고 비행기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사실은 그런 거랑 비교하면 저는 사실 요즘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너무 묵묵하게 사실은 저희가 조교수 이럴 때는 거의 뭐 매일 응급 환자가 있어서 집에 가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러면서 수술을 하고 밤새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밤에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병원에서는 딱 교통비 3만 원을 받고 저희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게 저는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그랬더니 지금은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해더라도 신경외과에서 불만 없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의료 수가나 모든 부분들이 잘못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잘못하신 겁니다. 결국은 후하게 대를 끊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책임이 많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네. 저기 윤희님께서 소아과 ICU 전문의 물론 이제 중환자실도 힘들긴 하죠. 근데 ICU 전문의가 하루 환자 보는데 하루에 4,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700만 원인가요? 예. ICU 하루 진료만 해도 저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뭐 우리나라 지금 그래서 뭐 원하시는 대로 악마라고 하니까 다들 지금 외국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저희 레지던트 지금 일단은 레지던트가 아니죠. 완전히 다 사직을 했기 때문에 같이 점심을 먹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가서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합당한 대우를 받으러 갈 거고 이제 뭐 저희는 그렇지만 앞으로 세대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이런 명의 교수님한테서 수술을 받거나 진료받는 일은 어려울 겁니다. 예, 우리나라 문화는 굉장히 바뀌지 않기 때문에요. 아마 9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 교수님 같은 분한테 진료받으려면 미국에 다 갔잖아요. 한국의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이 방송에서 어떤 얘기 말씀드렸는데 성질급해서 뇌 종양 수술하러 가신 분이 15억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겠죠. 예, 그런 시대가 아마 곧 올 것 같고요. 참 안타깝지만 할 수 없습니다. 네, 다시 또 우리 이 귀한 명의 선생님 모시고 신경외과 전문의 하시고 전임의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아니 어떤 뚝심과 기대와 희망으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못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때 이때 신경외과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대학 교수를 하겠다. 대학 교수를 해서 이름을 날리겠다.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의사가 되고 환자를 살리고 모든 환자들한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신경외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머리 수술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러닝 커브라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냥 저희가 레지던트 4년을 마치고 다 이렇게 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4년을 마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뭐 교통사고나 이런 데 치료를 할 수 있지만은
전문적으로 내 혈관 뭐 뇌출혈이 됐다, 뇌 경색이 됐다 이런 걸 수술하려 그러면 또 다른 훈련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사실 저 전 세대는 그런 전임이라는 게 없고 바로 교수가 됐었는데 저희 때 또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니까 또 이런 전임이 제도라는 게 생겼고 처음으로 한 1, 2년 정도 보통을 했었는데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는 그때 이규창 교수님이 저희 은사님이었었는데 꼭 3년을 시켰었습니다. 3년을 혈관을 왜냐면 너무 심하신데. 예, 왜냐면 손이 바뀌는 걸 싫어하셔가지고요. 아, 참. 혼자서 그 밑에서 3년을 했는데 사실은 그 밑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그 이규창 교수님께 배우고 싶어서 계속 거기서 선택받는 자체가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 3년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년을 당연하고 또 당연히 되고 나면 당연히 그걸 갖추면 이제 모교 교수가 되고 그게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게 힘들다고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3년 하는 과정에 한번 그 이제 모교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대학 교수가 되면 한 1년 정도나 2년 정도 외국에 공부를 하러 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제학한테 한 3주 시간을 주시면서 한번 외국에 나가가지고 나중에 공부할 때 한번 알아보라고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하는데 그때 이제 시카고에 가서 유니버시티 시카고에는 닥터 위에라는 아주 훌륭한 그 혈관외과 교수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교수가 돼서 외국을 공부하러 나오는데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쭤봤더니 그 선생님이 내가 너라면 머리를 열지 않고 이런 시술을 하는 혈관을 통해서 치료하는 그런 걸 전공하면 앞으로 너무너무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굉장히 선진 의료였던 거죠. 네, 그 당시는 뭐 굉장히 선진하고 저희 한국에서는 겨우 그때 시작을 할 때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조금씩 시작했었고 뭐 사실은 머리 여는 거에서 머리 열지 않는 치료한다는 게 너무너무 획기적인 혁명이죠. 혁명이었어요. 혁명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뭐 당연히 뭐 혈관 수술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또 3년이 지나고 나서 저는 인터벤션을 이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그 당시 영상학과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만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영역이었고 거죠. 또 굉장히 그분들 생각이 맞았던 게요. 이걸 한번 신경외과한테 오픈을 하면 앞으로 이 분야가 신경외과가 대부분 하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학회 차원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김동익 교수님이라고 세브란스의 그때 영상학과 교수님께서 저를 받아주셔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학과를 가러 옮겨서 다시 또 전임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합치면 신경외과 3년 혈관 수술을 했고 또 1년 영상학과로 가서 전임의를 했고 그 이후에 또 1년 미국에 가서 제 은사님 알렉스 베른스타인이고 뭐 이런 유로 그러니까 중재적 치료의 가장 그 파이어니어 선구자적인 영상학과 의사 선생님께 1년을 더 배워서 그렇게 따지면 5년의 전임의 과정을 거친 거로 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예, 졸업하시고 신경외과 전문의 따는 데까지도 5년 걸리신 거잖아요. 그 인턴 5년 걸렸고 또 군대를 3년을 3년, 그러니까 했었습니다. 8년, 게다가 13년. 그래갖고 이제 드디어 이렇게 명의의 시작이 열린 거죠, 그죠? 명의가 될 길에 이제 겨우 아주 초보 교수가 된 거죠. 초보 교수 이제 명의로 가는 길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서셨던 거고요. 나는 내가 신경외과 의사를 했지만 정말 그동안 이게 시술이나 이런 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이건 난 너무 자랑스러워 이런 거 말씀하세요. 예. 저희 신경외과 혈관은 의사로서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뇌동맥류라는 거거든요. 갑자기 터지는 건데 고 강수연님도 그거 터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부터 제가 이제 시작을 해서 작년까지 6,038명의 환자를 수술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반은 머리 열고 수술을 한 거고 반은 머리 열지 않고 치료를 한 건데 뭐 이게 전 세계 가장 많이 했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그렇게까지 몰려서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사실은 뭐 이렇게 좀 환자들이 많이 모이고 이러는 나라가 별로 없고 사실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 숫자를 상상할 수 없는 숫자고요. 뭐 300개만 해도 좀 했고 1000개면 대가다 이러잖아요. 1000개면 뭐 대가다 그러는데 앞으로도 아마 이런 교수님의 이런 정도의 그 수술이라든지 커리어는 나올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나올 수가 이런 없죠. 신경외과 의사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고생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당연하죠. 당연히 안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안 할 거고요. 그 지금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그래도 그 완전히 단종이 안 되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신경외과를 해도 척추를 하지 누가 뇌를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작년에 펠로우 선생님이 13분이었다. 근데 올해는 뭐 몇 명이나 있으실까요? 올해 또한 그 정도 되는데 아마 내년은 새로 나오는 정님이 없을 거라서 저희도 이제 수술을 하는 거는 거의 다 불가능할 것 같고 10분이 나와도 사실 그 중에서 뇌를 또 계속 전공하지 않는데 뭐 이제 뭐 좋은 영상의학과 기계가 나와서 수술 안 하고 그냥 레이저로 샥 쏘면 없어지는 뭐 그런 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저희 병원처럼 이렇게 큰 병원 뭐 병상수가 1,400병상 이렇게 되고 이런 병상에 밤에 그러니까 전공이 아무도 없고 학생 아무도 없고 그렇게 밤에 딱 교수 한 명이 당직을 섭니다. 그 한 명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없죠. 응급실 대란이고 이러는 게 어쩔 수 없는 게 어떤 환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이 와서 또 아주 응급 상황은 또 수술을 한 명이 수술하면 병동에 병실에 입원하고 있는 몇십 명의 환자, 100명 가까이 되는 환자들 또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랬기 때문에 입원을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원을 있는데 그분들이 뭐 수술하시는 동안 가만히 있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증상 나오죠. 아주 암울한 상태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진짜 뭐 응급실에 군의관을 파견한다는 등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군의관이 교통정리는 제대로 하는지 그것도 문제고요. 아니 응급실에 있으면 뇌수술 환자가 오면 수술을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 거의 모든 병원이 다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고 이거는 뭐 더 악화될 거가 뭐 아주 자명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전문가로서 전문가에 대해서 여쭤보면 그 작년인가요? 그 재작년인지 그 아산병원 간호사 선생님이 뇌혈관 동맥이 터져서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뇌 안쪽 혈관 수술하시는 명의와 뇌 바깥쪽 수술하시는 명의가 있는데 안쪽 수술하시는 분이 없으셔서 못 하셨단 말이죠. 결국 사망을 했는데 뭐 해도 꼭 살 수 있다는 건 아니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 신 교수님은 안쪽 바쪽 다 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신 교수님은 아주 초창기에 하셨기 때문에 뇌가 이렇게 터져서 오는 바깥쪽 수술도 하시고 뇌 혈관 안쪽에 그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적으로 시술도 하시고 뭐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즘은 뭐 진짜 큰 대학병원 빅5에 가도 뇌 안쪽 수술하시는 분은 바깥쪽 수술 안 하시고요. 바깥쪽 하는 사람은 수술 안쪽 안 합니다. 그렇게 잘 아시네요. 요즘은 이제 좀 그런 분위기로 돼 있습니다. 심지어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얼마 전에 왜 신문에도 많이 났죠. 그 열나고 경련하는 2살 아기가 10군데 정도 다니다가 지금 이제 한 달째 의식을 못 찾았다 이러는데 제가 기사를 쭉 보니까 소아신경학 전문의가 없어서
응급실 다녀도 소아 중에서도 또 신경을 하는 전문의가 없으면 진료를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때는 다 했거든요. 환자가 오면 급하면 보고 다 했는데 이제는 그냥 환자를 응급실에 덜컹 봤다가 소아신경학 전문의가 아닌데 이 환자가 제가 보니까 그 뇌 쪽에 조금 안 좋은 병으로 진행되는 가능성이 있었지 않나 하는 추정을 네. 하는데 상태가 나빠지면 네가 소아신경학 전문의도 아닌데 왜 환자를 봐갖고 상태가 그렇죠. 나빠지냐 예, 이렇기 예. 때문에 예를 들어 호흡기 소아과 환자면 뭐 호흡기가 나쁘고 심장이 나쁘고 일단은 볼 수 있는데 봤다가 상태가 안 좋으면 민형사 소송을 반드시 건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치료를 할 수도 없고요. 뭐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 소송 걸리려고 의사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나라 뭐 아시겠지만 영국의 형사 기소율,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판단된 게 600배입니다. 한국 의사가 600배씩이나 사고를 많이 치는 건 아닐 텐데 이런 문화에서 저는 사실 교수님 이렇게 저는 신경외과는 아니지만 저는 신경외과 교수님 아직도 초지일관 존경합니다만 감사합니다. 네, 존경은 하지만 저는 절대로 뭐 안 하겠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제가 그때 뇌혈관 안쪽에 하시는 분이 없어서 바깥쪽 하는 거는 못한다 이렇게 다들 하신단 말이죠. 그것도 아산병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병원이잖아요. 이것도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라도 해야 되는데 완전 세부 전공이 아닌데 네가 뭔데 수술을 해갖고 상태가 나빠졌어 이러면 소송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누가 잘못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겠지만 결국은 한국 문화로 한국 의료 문화니까 이거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게 좀 특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항상 너무 작은 땅덩어리 나라에 너무 많은 사람이 살면서 너무 많은 경쟁이 있었고 또 무조건 1등만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의료에도 똑같은 거고 한국에도 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면 뇌 수술을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제 서울로 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워낙 잘하는 분들이 다 많습니다. 저 지방에도 많고 그러는데 왜 그분들도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특히 의사 선생님한테 당신은 몇 명을 해봤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몇 명을 했다 그분들한테 다 설명해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 이런 거. 왜냐하면 이 뇌 수술이라는 게 왜 힘드냐면 제가 사실은 레지던트가 없기 때문에 요즘 제가 하는 모든 수술 성닥사를 제가 직접 받습니다. 직접 받으면 사실은 또 환자를 이렇게 만나서 하는 기회가 되니까 환자는 상당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뇌 수술이라는 게 우리가 10명을 수술하면 모든 사람들은 환자가 나빠지면 무조건 의사가 잘못해서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예를 들면 10명의 환자가 수술했을 때 자기가 뭔가가 수술 중에 너무 까다로워서 힘들었고 이게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저희처럼 그렇게 수술 많이 하는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수술하더라도 예를 들면 오른쪽 수술했는데 왼쪽에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다양한 것들이 생기는데 환자는 그걸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의사 선생님들도 또 그다음부터는 방어적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신뢰 관계보다는 조금 잘못되면 소송하고 또 뭐 형사소송하고 민사소송 이러니까 그 의사들이 계속 방어적으로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대학 교수가 내가 외국처럼 머리 수술을 한번 했다 그러면 저희가 10만 불을 닥터스 피로 받거나 그렇다 그러면 나가 돈을 번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좀 더 하는 부분이 있겠죠. 우리나라는 그런 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대학 교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면 1억 5천이죠. 1억 5천을 받으시면 미국은 혹시라도 뭐 소송하시는 분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있죠. 거기서 한 20% 정도는 의료 보험이 하고
그러니까 혹시 뭐 환자가 소송하고 싶으면 의료보험회사하고 하는 거지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지 와서 않습니다. 예. 막 이렇게 막 어떤 분은 난동을 부리기도 예, 하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진료를 못할 것 같고요. 제가 흉부외과 심장 수술하는 그 파트에 인턴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사실 세세대 심장재단 그 때문에 굉장히 수술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한 달 인턴하는 동안에 수술하고 나서 사망한 환자가 13명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환자가 수술하고 바로 사망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환자는 한 달, 두 달 고생하다 사망하고 어떤 환자는 일주일 만에 사망하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 뭐 그렇게 사망했으면 흉부외과 그냥 대 끊겼어요. 다 예, 고소당해갖고 그렇습니다. 아예 난 못하겠다 그러고 그래도 그 시대에는 적어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그야말로 뭐 이런 정도의 빅5뿐 아니라 대학병원급에서 교수님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결과가 나쁘다 그래서 막 소송을 하는 거면 이제는 그냥 대가 끊기고요. 오히려 저는 아직도 하시는 분들은 참 그냥 하던 관성이니까 뭐 나는 이제 하다 이제 은퇴하고 끝난다 이러지만 후학을 똘똘한 제자가 있다고 한들 내 길을 가라. 교수님이야 대한민국 최고의 그 신경외과 혈관 중재 뭐 다 하셨으니까 영광을 보셨습니다. 명예로는. 근데 뭐 후학을 보고 너 내 길을 가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못할 거. 그 사실은 뭐 이런 기회를 대서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의사라는 직업은 환자를 돕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환자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요. 제가 우리나라 의료는 사실은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황당한 상황으로 이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겪어야 되는 상황이 한번 왔습니다. 저는 이 기회가 결국은 한번 와야 되는 게 지금 이 시점에 왔다. 그렇지만은 이게 어떻게 결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한국 의료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어떤 거냐면 하루에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50명, 60명을 보면서 그런 그 환자들은 나한테 모든 의사들이 친절하고 나한테 많은 거를 잘해주고 수술도 완벽하게 해주기를 원하시지만은 그 짧은 시간에 환자들한테 일을 보면서 우리가 환자들한테 30분씩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모든 그 앞으로의 그 환자분의 모든 메디컬 백그라운드나 이런 거를 다 이해하고 설명하고 하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 환자를 보면요. 친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명도 안 봐요. 예, 10명 정도를 5명. 예, 5명, 10명 보면 친절. 제가 보면 한 30분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요. 하면서 가족은 어땠나, 요즘 뭐하고 사시나 이런 사실은 우리 말하는 스몰 톡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면 신뢰감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청구는 몇천 불이 청구가 되는 거죠. 그런 정도를 받아들이는 의료가 돼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의료나 이런 시스템은 어차피 병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돈을 벌기 위한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병원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라에서 대학병원이라고 돈을 다 전혀 지원하는 게 없는 다가 거죠. 뭡니까? 다가 아니고, 전혀 지원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우리나라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삼성이나 세브란스나 아산이나 연세대학 가톨릭 같은 그런 훌륭한 병원을 지을 수 있는 게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미스테리는 아주 잘못된 의료를 공장처럼 돌아가서 이런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모든 게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런 방법으로 정상화는 안 되는 거죠. 정상화는 어려울 거고요. 예. 교수님, 제가 그 기자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15년 전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에 미국의 의료비가
한 10배 정도 비싸다. 10배, 15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의정 갈등이 생기고 보니까 뭐 3, 40배는 보통이고요. 훨씬 많죠. 100배, 100배 정도 100배 될 것 정도더라고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신경외과는 100배 예, 정도고요. 100배 정도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수술은 다 100배고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예. 왔었거든요. 근데 내시경 수술하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여기 1,0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비현실적으로 이게 무슨 4만 원 이게 몇 번을 물어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 15년 사이에 우리나라 1% 2% 올려줄 때 다 거기 물가 연동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맹장 수술 같이 간단한 거 한 40배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 예. 40배고 뭐 뇌수술이나 흉부외과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100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배. 그러니까 네. 뭐 1시간, 2시간 설명하시는 건 당연하고요. 뭐 앞으로 그쪽으로 가는 그룹이 있을 거고 교수님 이거 좀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30분씩 상담하는 과 있어요. 피부 미용, 성형외과 그렇죠. 이런 데 예. 가면은 쌍꺼풀 수술하는데도 30분씩 상담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서비스는 그쪽에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돈 많으신 분들은 미국이나 이쪽을 가실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는 저도 사실 예측을 전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의사들끼리 그런 얘기해요. 우리 동기들끼리는 야 우리끼리 좀 봐주자 서로 앞으로 병원 가서는 어렵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닌데 뭐 현실감은 아직은 일반인들은 없으실 거고요. 지금 뭐 의사와 정부뿐 아니라 환자와 제가 제일 걱정하는 환자하고 의사하고의 감정의 골이 생겼어요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말 빠릿빠릿하고 미래를 그 책임지는 그 중간 40대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대학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저보다는 한참 후배죠. 이제 환자가 무서워서 저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악마화하고 나를 고소하는 사람들인가 싶어서 환자가 무서워서 못 보겠다고 다들 그냥 뭐 해외 진출 사실 서서히 다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야 네. 될 것 같고요. 저는 요즘 제일 걱정이 말씀대로 저희는 이제 은퇴가 뭐 많이 남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또 뭐 황 선생님 말씀은 저희는 많이 누렸던 세대. 저희 사실 누린 거는 없죠. 존경을 누렸지 않습니까? 뭐 존경을 누렸는데 지금은 네. 이제 그거로 인해서 초기에 이런 존경받았죠. 전공의들이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렇게 말을 또 듣고 네. 있는 그런 상태인데 네. 제일 문제는 사실은 대학 교수라는 직업은 굉장히 존경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왜냐하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자리를 왔었고 또 환자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수술을 하든 시술을 하든 약으로 치료하든지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이제 대학 교수라는 건 없다. 왜냐하면 교수라는 것은 학생이 있고 전공의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월급이 작더라도 남을 가르치면서 또 내 후학을 만들고 이러고 또 나도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수술을 하고 이름으로써 그런 삼박자가 갖추면서 말씀대로 존경도 받고 후배들한테 존경도 받고 나의 연구로 해서 업적을 이루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월급이 작아도 충분히 우리를 대학 교수로서 있을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는데 지금은 학생이 없고 전공의가 없고 또 연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에서 당직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학 교수의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냥 대학이라는 이름은 빼고 그냥 좀 큰 병원의 봉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봉직인데 월급이 작은 봉직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갈 데가 별로 없지만 그 젊은 의사들은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당연히 그렇게 갈 겁니다. 갈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안타깝게 뭐 못 가는 젊은 의사 선생님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보면 진짜 우수한 학생들 또 경제적으로 부모가 여유가 되면 왜 가 있는 동안 좀 뒷바라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뭐 우수한 의사들 또 뒷바라지 되는 순으로 지금 가고요. 이미 막 미국에 많이 가서 관찰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와야 되는지. 예, 뭐 아무튼
의학의 기술이 무시되는 사회는 인간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다. 이건 이제 히포크라테스 말씀을 제가 거꾸로 한 건데요. 뭐 한국 문화니까 받아들이고 아무튼 신영상 교수님 같은 명의의 뇌수술 전공 명의의 맥이 끊어지지 않기를 이건 희망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꿈은 꿔봐야 되지 않을까 해요. 현실이 아닌 꿈은 꾸고 뭐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젊은 의사가 외국 가서 명의가 되면 뭐 10년, 20년 후에는 또 저희가 그분들 모셔올 수도 있는 그런 때도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오늘 참 가슴 아픈 얘기 많이 해봤습니다. 신영상 교수님 너무너무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